저는 김순덕입니다. 올해 64이에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분식집에서 일한 지 7회가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면 6시쯤 가게에 도착했어요. 육수 끓이고 야채 손질하고 면 삶을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새 11시가 됐죠. 점심 손님들이 밀려들고 저녁까지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밤 10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11시가 넘었어요. 씻고 누우면 자정이었죠. 그렇게 식당 일을 하며 20회를 살았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지는 건 익숙했어요. 겨울이면 손등에 피가 맺혔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고무 장갑을 끼면 됐죠. 허리가 아픈 것도 당연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이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아들 현준이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20 후반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저를 아껴줬죠. 신혼 시절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작은 월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웃었습니다. 1년 뒤에 현준이가 태어났어요. 남편은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죠. 우리 아들, 아빠가 잘 키울게.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준이가 4살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이었죠. 새벽 2시였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남편을 들이받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옆에서 현준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아빠 왜 안 일어나?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하려고 빌린 돈이었어요. 보험금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이 적었거든요. 월세방에서 쫓겨날 위기였죠. 4살 아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어요. 세상에 저와 현준이 둘뿐이었습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아이 앞에서 울지 말자.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새벽에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4시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돌았어요. 손이 곱아 터지는 겨울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조리 보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현준이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맡겼어요. 미안한 마음에 매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쓰러질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 1시였습니다. 현준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이불을 덮어주는데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7살 아이의 질문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있어서 엄마는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현준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을 했어요. 저는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응원했습니다. 현준이가 달려와 안겼죠. 엄마, 나 1등 했어.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중학교 때는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현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사에 취직했을 때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현준이가 집에 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목도리였습니다. 캐시미어 목도리요. 제가 평생 그런 비싼 물건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겨울마다 손 시리다고 하셨잖아. 이제 따뜻하게 다녀. 현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참으려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목도리는 아직도 제 서랍에 있어요. 너무 아까워서 잘 못하고 있죠. 엄마, 이제 내가 벌 테니까 그만 일해. 현준이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준이는 34이었습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했어요. 제가 손 벌리면 아들 인생이 힘들어질 게 뻔했죠. 그래서 계속 일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모아야 했어요. 통장에는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죠. 혼자 살려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조금만 더 모으자.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이 식당 저 식당을 다니다 정착해서 7회를 일한 분식집이었습니다. 사장은 처음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변했습니다. 손님이 줄면 직원 탓을 했고 매출이 오르면 자기 공이라고 했죠. 월급은 항상 늦게 나왔습니다. 계약서를 쓴 적도 없었거든요. 그냥 일하고 돈 받고 또 일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만을 말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이 나이에 다른 곳에서 받아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오늘도 점심 피크타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육수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어요.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떡볶이 국물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바쁜 하루가 또 시작되는 거였어요.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주문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이었어요. 좋아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죠. 자리에 앉더니 메뉴판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여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오늘의 모욕이 전환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더니 메뉴판을 펼쳤어요. 저는 다른 손님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주방에서도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담고 라면을 끓였어요. 손이 4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저기요, 주문이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네, 뭘 드릴까요? 여자가 메뉴판을 툭 밀어냈어요. 김치찌개랑 공기밥. 짧고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주문을 받았어요. 주방으로 돌아가 김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주문도 밀려 있었어요. 최대한 빨리 움직였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김치찌개를 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손님,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지금 몇 분 된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라 좀 밀려서요. 15분이나 걸렸잖아요. 다른 데는 5분이면 나오던데.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슬쩍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왜 이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간이 안 맞으세요? 소금 더 드릴까요?
소금 문제가 아니라 아예 맛이 없다고요. 여자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었어요. 여자가 찌개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자가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제 앞치마에도 튀었습니다.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충격이 더 컸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이 이쪽을 보고 있었죠. 이런 걸 음식이라고 내나요?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돈 받고 장사하면서 이따위로 해요? 이런 데서 일하는 것들은 다 무능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것들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박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지금 말대꾸야? 손님한테?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런 허접한 식당에서 일하는 주제에 어디서 입을 놀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때 사장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장이 다가왔어요. 여자가 사장을 보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줌마가 음식도 엉망으로 내오고 말대꾸까지 해요. 여기 어떻게 장사하는 거예요? 사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여자에게 허리를 굽혔어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네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말대꾸라뇨.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장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순떡 씨, 손님한테 사과해.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과예요?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장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오늘부로 잘려.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7회를 일한 곳에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잘리면 갈 곳이 없었어요. 노후 자금도 아직 모자랐습니다. 현준이한테 손 벌릴 수는 없었죠.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어요. 깨진 그릇 조각 옆이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이 바지에 스며들었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쑥덕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지.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나가면서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20회를 일하며 별별 손님을 다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무능하다 것들, 허접하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요. 그게 죄인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 64세 늙은 여자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샤워기 물소리에 묻어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현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현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응, 좀 바빴어. 하지만 현준이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눈이 부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현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한테 말해. 무슨 일이야?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어요. 여자가 음식을 바닥에 던진 것, 막말을 한 것, 사장이 무릎 꿇으라고 한 것. 현준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엄마, 당장 그 식당 나와. 현준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왜 이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견디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엄마. 현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가 무릎 꿇는 거 상상하니까 미칠 것 같아. 제발 그만둬. 저는 현준이를 안았습니다.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3천만 원.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식당을 그만두면 수입이 없어져요. 현준이한테 손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식당에서 일했어요. 무릎 꿇었던 그날 이후로 사장은 저를 더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현준이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 걱정 마. 어느 날 현준이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사귀는 사람 있어. 결혼 전제로. 가슴이 뛰었어요.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정말? 어떤 사람인데? 같은 회사야. 예쁘고 똑똑해. 엄마 마음에 들 거야. 현준이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그래, 언제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며칠 후 현준이가 여자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장을 봤어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설렘이 더 컸죠. 상을 차려놓고 시계를 봤습니다. 곧 올 시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현준이가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명품 가방.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저를 무릎 꿇게 했던 그 여자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여자가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아보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도 몰랐죠.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엄마, 왜 그래? 현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 아니야.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나가 상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소리 지르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식사 내내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유나는 현준이 옆에서 애교를 부렸어요. 오빠, 이거 맛있다. 오빠, 물 좀 줘. 현준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속고 있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유나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저는 현준이를 불렀어요. 현준아, 엄마 할 말 있어. 현준이가 다가왔습니다. 뭔데, 엄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여자, 몇 달 전에 식당에서 엄마한테 무릎 꿇게 한 사람이야. 현준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음식 바닥에 던지고 막말하고. 그 여자야. 현준이 눈이 커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나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현준이가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 너 혹시 몇 달 전에 동네 분식집에서 직원한테 무릎 꿇게 한 적 있어? 유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그랬어. 서비스업이면 그 정도 감수해야죠. 뻔뻔했습니다. 사과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준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직원이 우리 엄마야. 유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그제야 알아본 것 같았죠.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일어난 일인데. 유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현준이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우리 파혼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유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고작 그런 일로? 고작? 내 엄마한테 무릎 꿇게 한 게 고작이야? 현준이가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유나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현준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현준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현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 덕분에 나쁜 여자 피한 거야. 하지만 현준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현준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어? 현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가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어. 무슨 소문? 엄마가 식당 종업원이라 별 볼 일 없어서 파혼했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내가 마마보이라고 여자보다 엄마가 좋은 거냐고. 현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날 참았더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더라면 아들이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준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미안하다고 하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 덕분에 진짜 모습 본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걸요. 웃고 있지만 눈빛이 지쳐 있었어요. 회사에서 뒷담화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아들한테 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할까? 아들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엄마.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제가 먼저 변해야 했어요. 7년간 일했던 그 식당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무릎 꿇었던 그날 이후로 사장은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손님 앞에서 핀잔을 주고 사소한 일에 소리를 질렀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됐어요. 퇴직금을 받으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장이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이번 달 말로 그만두려고요. 사장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 부탁드려요. 그 순간 사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퇴직금? 사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무슨 퇴직금이야? 저는 당황했어요. 7년을 일했는데요. 당연히 퇴직금이 있잖아요.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덕 씨, 우리 계약서 쓴 적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계약서를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거랑 퇴직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계약서가 없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내가 여기서 일했다는 걸 누가 알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장님, 저 7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했어요. 손님들도 다 알고 다른 직원들도 알잖아요. 사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7년인데요. 7년이요. 사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근데 퇴직금은 없어. 원래 없었던 거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7년이었어요. 2,500일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없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제발이요. 저 그 돈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사장이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부로 그만둬.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7년의 결말인가요? 무릎 꿇고 사과하고 막말 듣고 그러고도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앞치마를 쥐고 있었습니다. 벗지도 못하고 나온 거였죠. 저기요, 괜찮으세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손에 커피컵을 들고 있었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여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울고 계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여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 자주 여기 와요. 어머님도 가끔 뵀어요. 분식집에서 일하시잖아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어요. 항상 김밥과 떡볶이를 시키던 젊은 여자였죠. 인사를 잘하고 자리를 깨끗이 쓰던 손님이었습니다. 저 은채예요. 서은채. 여자가 말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제 사정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은채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입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7년간 일한 것,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가 없다며 거부한 것, 그냥 쫓겨난 것. 은채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은채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 청구할 수 있어요. 7년간 일하셨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은채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받아서 봤어요. 서은채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의. 변호사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세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로 노동사건을 맡아요. 어머님 같은 경우 많이 봤어요. 저는 명함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 변호사 비용 낼 돈이 없어요. 은채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저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는데 뜻밖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 거였어요. 며칠 후 은채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제가 일했던 기록, 같이 일했던 직원들 증언, 손님들 증언,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들을 정리했어요. 출퇴근 시간, 받았던 월급, 했던 일들. 은채가 차분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은채가 말했어요. 사장님한테 내용 증명 보낼게요. 퇴직금 지급하라고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사장이 순순히 줄까요? 은채가 미소 지었어요. 안 주면 법적 조치 들어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일주일 후 은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성공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성공이요? 네. 사장님이 퇴직금 전액 지급하기로 했어요. 870만 원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년의 노동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은채 씨, 정말 고마워요.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채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정당하게 받을 권리였어요. 제가 한 건 그걸 찾아드린 것 뿐이에요. 그날 저녁 현준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식당을 그만둔 것, 퇴직금 문제, 은채가 도와준 것. 현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너 회사에서 힘든 거 알잖아. 걱정시키기 싫었어. 엄마. 현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채 씨가 엄마 일 도와줬네.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현준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감사 인사 드려야겠어. 은채 씨 연락처 있어? 저는 은채 명함을 찾아서 번호를 불러줬어요. 며칠 후 현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엄마, 나 은채 씨 만났어. 그래, 어땠어? 현준이가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더라. 엄마 얘기 많이 하시던데. 열심히 일하셨다고, 존경스럽다고.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뭘? 엄마가 대단한 거야. 은채 씨도 그렇게 말했어. 현준이와 은채의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감사 인사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죠. 현준이가 은채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은채 씨가 이런 말 했어. 은채 씨랑 밥 먹었어.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유나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은채를 자주 만났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셨어요. 은채는 늘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진심으로 걱정해 줬어요. 한 번은 물었습니다. 은채 씨,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은채가 웃었어요. 어머님이 제 할머니 닮으셨어요. 할머니도 식당에서 평생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은채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면 내 아들 맡겨도 되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준이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은채 덕분이었어요.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감사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다른 이야기들도 나누게 됐죠. 어느 날 현준이가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현준이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또 어르신 한 분이 상담 오셨어. 보이스피싱에 3천만 원 날리셨대. 저는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나? 응. 노후자금 전부였대.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현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는 고객 상담만 하라고 하거든. 법적 조치는 알아서 하라고. 근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아서 해? 저는 현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구나. 현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런 사기가 너무 많아. 어르신들 노리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근데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대출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들이었어요. 은채 씨한테 얘기해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현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은채 씨? 응. 은채 씨 변호사잖아. 이런 거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현준이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러네. 은채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 며칠 후 현준이가 들뜬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은채 씨가 대단해. 왜? 은채 씨가 이미 시민단체에서 무료 변호를 하고 있대. 금융사기 피해자들 돕는 거야. 저는 놀랐어요. 정말? 응. 주말마다 상담하고 법적 조치 도와준대. 나도 같이 하자고 하더라. 현준이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 주말 현준이와 은채가 함께 시민단체에 갔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따라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죠. 벽에는 서민법률상담소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이미 어르신들이 몇 분 앉아 계셨습니다. 은채가 상담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분은 70이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라고 속인 사람한테 2천만 원을 보냈대요. 진짜 우리 아들 목소리 같았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채가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채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경찰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민원, 피해금 환급 절차,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채가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용기 내서 오신 거예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현준이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연락처를 받았어요. 어르신들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쳐있던 현준이가 아니었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상담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보람 있어. 그래? 응. 회사에서는 그냥 숫자만 보거든.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보잖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는 현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 후로 현준이와 은채는 매주 주말마다 상담소에 갔습니다.
점점 손발이 맞았어요. 은채가 법률 상담을 하면 현준이가 금융 지식으로 보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니 고맙다고 했죠. 저도 가끔 따라갔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차를 타드리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들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힘들게 모은 노후 자금을 사기당한 분들, 자식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분들, 제 모습과 겹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힘들어도 현준이한테 말 못하고 혼자 삼켰잖아요. 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여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도움받은 적 있어요. 이제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어느 날 현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현준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유나 알지? 파혼한 그 여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왜? 회사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불법 금융 같은데 관여된 것 같아. 믿기지 않았어요. 불법 금융? 현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 정보를 빼돌려서 투자 사기 조직한테 넘기는 그런 거. 수수료 받고.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세상에. 유나가 그런 짓을 했다니. 식당에서 저한테 막말하고 무릎 꿇게 했던 그 여자가 겉으로는 세련되고 똑똑한 척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던 거예요. 현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채 씨한테 얘기했더니 조언해줬어. 내가 알고 있는 증거들 정리하라고. 증거? 응. 유나가 고객 정보 접근한 기록, 수상한 이메일들. 나도 같은 팀이라 지나가다 우연히 일부는 봤거든. 현준이가 며칠 동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은채가 법적 절차를 도왔어요. 정리된 증거는 감독 당국에 제출됐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유나는 즉시 정직 처리됐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죠. 몇 주 후 뉴스에 나왔습니다. 금융사 직원, 고객 정보 유출로 구속. 화면에 유나 얼굴이 나왔어요. 머리를 숙이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잘못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었어요. 현준이가 옆에 앉아서 같이 뉴스를 봤습니다. 엄마, 이제야 정의가 실현됐네. 그것도 어르신들 정보를 주로 넘겼대. 노후 자금 많은 분들로. 피해자가 수십 명이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거야. 현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 씨 덕분이야. 은채 씨가 아니었으면 증거 정리도 못했을 거야. 저도 은채한테 고마웠습니다. 퇴직금 문제도 도와주고 윤학원도 도와주고 우리 가족한테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현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은채 씨한테 고백하려고. 저는 웃었어요. 진작 할 일이지. 현준이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채 씨가 받아줄까? 당연하지. 눈 보면 알아. 은채 씨도 너 좋아해. 현준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과.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현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 은채 씨한테 프로포즈했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현준이가 웃었어요. 받아줬어. 저는 그 자리에서 현준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은채가 며칠 후 집에 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은채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현준이 잘 부탁해. 은채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야말로 저 잘 부탁드려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하기로 했어요. 은채가 먼저 말했습니다. 큰 결혼식보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따뜻하게 하고 싶어요. 현준이도 동의했죠. 저도 좋았습니다. 화려한 건 필요 없었어요. 진심이 담긴 게 중요했습니다. 봄날 오후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20명 남짓이었어요. 은채 가족, 현준이 친구들, 상담소에서 만난 어르신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현준이가 은채 손을 잡았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랑이 보였어요. 저는 앞줄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쁜 눈물, 안도의 눈물, 그리고 회한의 눈물.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 거예요. 여보, 우리 아들 장가간다. 잘 컸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이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주례 없이 둘이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현준이가 먼저 했어요. 은채야,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힘들 때 손 내밀어줘서 고마워. 평생 내 옆에 있을게. 은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준 씨, 저도 고마워요. 당신과 어머니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평생 함께 할게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은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드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한테?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현준 씨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우셨잖아요. 감사해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준이가 다가와서 저를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 날 키워줘서, 포기 안 하고 버텨줘서.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현준이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현준이와 은채는 신혼집으로 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함께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삶을 살 차례였으니까요. 퇴직금 870만 원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쳤습니다. 3,8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작은 가게를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김밥 가게를 열기로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가게를 찾았어요. 동네 골목에 있는 10평짜리 가게였습니다. 월세가 저렴했어요. 주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혼자 할 거예요.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드실 텐데.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 20해 넘게 식당에서 일했어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간판을 달았어요. 순덕이네 김밥. 직접 이름을 지었습니다. 현준이와 은채가 주말에 와서 도와줬어요.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주방 기구를 설치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내 가게였으니까요. 개업 전날 밤이었습니다.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내일이면 손님을 맞을 거예요. 떨렸지만 설렜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던 날들. 새벽부터 밤까지 3가지 일을 했던 날들. 무릎 꿇고 사과했던 그날. 퇴직금 못 받고 쫓겨났던 그날.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어요. 강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제 무슨 일이 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직접 글씨를 썼어요. 서로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곳. 무릎 꿇었던 그날을 떠올리며 쓴 문구였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모욕당하지 않을 거예요. 손님도 주인도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으로 만들 거였습니다.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단무지를 썰고 시금치를 무쳤어요. 손이 바빴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가게에서 내가 주인으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새로 열었네. 김밥 하나 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잠시만요. 김밥을 말았습니다. 정성껏 쌌어요. 아주머니가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맛있네. 여기 자주 와야겠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늘었습니다. 김밥, 떡볶이, 라면. 주문이 밀렸어요. 혼자서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힘이 났어요. 저녁이 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을 정산했어요. 많지 않았지만 첫날치고는 괜찮았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순덕이네 김밥. 제 이름이 달린 가게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64살에 처음 갖는 내 가게.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예쁘더군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현준이 키우려고, 현준이 공부시키려고, 현준이 걱정 안 시키려고. 모든 게 아들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현준이는 잘 자랐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희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나를 위한 삶. 64살에 처음 시작하는 삶이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했습니다. 가게가 잘 될까? 손님이 많이 올까?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뭐든 해볼 거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준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첫날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행복했어. 현준이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최고. 사랑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비록 늦은 시작이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었습니다. 고맙다. 중얼거렸어요. 남편한테, 현준이한테, 은채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 잘 버텨줘서 고마워. 포기 안 해줘서 고마워.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거예요.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가게 문을 열겠죠. 손님을 맞고 음식을 만들 거예요. 힘들겠지만 행복할 거였습니다. 내 가게에서 내가 주인으로 존엄하게 일할 테니까요. 이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로서 살아갈 거였습니다. 64살의 새로운 봄. 김순덕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